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 SDSN 유튜브 강연들을 쭉 살펴봤는데 뭔가 다들 막 대표님, 위원님, 막 교수님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깜냥이 안 드는데 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KCOC 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은 간사라고 하는데, 혹시 간사라는 호칭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되게 따끈따끈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AI 융합 전공, AI 융합 교육 전공으로 이제 한 학기를 막 끝낸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의 무게가 아마 다른 연사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고 또 이제 좀 그렇게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소개받은 대로 한국의 GCD, 세계시민교육과 ESD 동향과 청년의 역할인데요. 음, 사실 저도 2주 전까지는 2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30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의 역할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역할이면서 이제 또 동시에 같은, 제가 또 이제 6개월 뒤면 다시 20대로 돌아가니까 다시 저도 청년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청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청년으로서 얼마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저 자신도 실천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GCD랑 ESD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GCED는 아까 이제 영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줄임말로 이제 한국어로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강의를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보니까 앞세이유에서 이지용 교육연수실장님께서 이제 GCD를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SDS 뉴스홈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자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링크를 하나 이런 걸 하나 받았어요. 이제 뉴스레터에서 링크로 공유가 돼서 받았는데 네이버에서 인문학 퀴즈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퀴즈를 풀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뭐 관련된 자료를 네이버의 열린 연단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중에서 인문사회라는 탭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쭉쭉쭉 풀다 보니까 8번 문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구촌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견해에서 나온 영어이고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구촌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가진 시민을 말한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답은 당연히 세계 시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뭐 지구촌이 우리의 터전이라는 견해,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세계 시민성의 어, 정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면화해서 결국 마지막에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가는 게 GCD 세계시민 교육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ESD도 여러분 굉장히 이미 친숙하시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어로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보다 유네스코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문단을 이제 긁어왔습니다. 그랬더니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UNESCO's education sector response to the urgent and dramatic challenge the planet faces라고 되어 있어요. 다들 아마 저보다 영어 잘하실 것 같아서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챌린지를 뭐 환경이나 기후변화, 불평등처럼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급한 변화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ESD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도 제가 이해하고 설명한 바가 좀 부족하면 그 바로 뒤에 또 유네스코 항공위원회에서 이제 그 권송 선임 전문가님께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보다는 그분 그 전문가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보완 설명을 그쪽으로 요청드리라는 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GCD랑 ESD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GCD랑 ESD에 대한 개념보다는 제가 어떻게 GCD를 이해하고 있고 또 ESD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세계 시민교육이랑 관련된 일을 되게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고집까지 부려가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지랑 이제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워밍업이었고요. 되게 길었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속한 곳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KCOC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는 단체이고요. 개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약 140여 개 단체들의 플랫폼이자 협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책센터라는 곳에 이제 속해 있고요. 정책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국내외 CSO들과 연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국내 개발 협력 혹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에 관련된 정책과 애드보커시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개발 협력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 팡팡이랑 이슈 브리프라고 해서 이제 개발 협력과 관련돼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되게 시의성 있는 자료들, 동향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열심히 쓰고 또 원고를 의뢰해서 발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간 되시면 KCO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 많으니까 공부하실 때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DG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분명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현재 이슈인지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정책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KCC에는 이제 교육이라는 주제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주제랑 주제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 세계시민교육만큼만은 그 교육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정책센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단체들처럼 강사를 양성하지도 않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이미 예전에 발간했던 자료들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은 했었는데 그 외에는 따로 교재나 교구를 개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정책센터에 세계 시민교육을 남겨놓은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건 KCOC가 이제 세계 시민교육을 단순한 교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COC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으로.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에 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운영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O뿐만 아니라 정부, 국제기구 아니면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같이 외부 네트워크를 하면서 세계시민 교육이 어떻게 더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외부 네트워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활동들을 조금 집약을 해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는 세계시민교육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세계시민교육 NGO 네트워크랑 그다음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에서 드러났던 이제 동향들 여기서 읽을 수 있었던 세계시민교육의 동향들에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7번의 네트워크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관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커피,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태아복지재단, 고엔두 이런 단체들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강연회도 또 하고 그다음에 되게
뭐 관련돼서 뭐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뭐 얘기도 듣고 뭐 교재 교구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은 보통 이제 연마다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오픈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님 초청해서 이제 세 가지 빛깔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2023년에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이 흘러갈지 뭐 각 기관들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매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올해도 12월 달에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 들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저 이제 동양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했던 그 회의록이랑 그다음 자료들을 제가 그 데이터 그 뭐라고 하죠? 그 마이닝을 해서 이제 단어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이 언급이 된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뭐 온라인, 오프라인, 메타버스, 환경, 공정무역, 철학 뭐 이렇게 좀뭐 교육학, 교구, 교재, 교환, 선생님 이런 것처럼 좀 알기 쉬운 단어들도 있을 거고 뭔가 뭐 지방이나 강사 파견, 뭐 연령, 청년, 플랫폼, AI처럼 다소 연관 짓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단어들도 있는데요. 이걸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전환,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의 수요 증가, 수도권 외 지역의 강사 파견 수요, 세계 시민교육 대상의 확대, 세계 시민교육 for AI, AI for 세계 시민교육, 환경 공정무역 이렇게 해서 5가지 꼭지를 뽑아봤는데 그래서 요 5가지가 아마 올해 2022년도에 많이 언급됐던 동향이고 요게 내년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온라인 전환과 오프라인 수요 증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전환이 됐던 지점이 이제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부하지만 또 팬데믹이랑 코로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저희 막 지난 3년 동안 모든 일의 핑계는 다 코로나였고 팬데믹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극I형 인간이라서 약속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그런 변명거리가 있어서 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이러면서 약속 취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좋은 마음과 동시에 이제 무슨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나라는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계 시민 교육도 당연히 팬데믹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들이 받았던 것처럼요. 당연히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일단 수요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특히 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진행해서 외부에서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오던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계 시민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시민 교육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교육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부터 말하려는 게 저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보시기에 형태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파견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 형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시민교육은 누가 필요로 해서 이 교육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야 돼요 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일종의 사회적 무브먼트이고 애드보커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왜 정책센터에 세계시민교육이 남아있는지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세계시민교육이 굉장히 작은 지역 단위부터 또 이제 전 세계 이르는 글로벌 단위까지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의 그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성해내는 아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이기 때문에 정책센터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학습자들이 이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면서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의결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계 시민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KCOC는 정책센터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려 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돌파구를 찾아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키워드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거고 대면이라는 키워드는 비대면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진행했던 저희 네트워크에서 월드비전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 교육을 전면 전환을 시켰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세계시민교육 앞에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교원연수라는 단어 앞에 온라인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이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교육을 신청하고 교환을 다운받고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이 더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돌파구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더라라는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많이 이용하셨죠?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게 메타버스를 활용했던 요 세계 시민 교육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전환의 시기에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환하면서 잘 이어간 세계 시민 교육도 있었다. 이런 동향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진에는 없는데 그 아름다운 가게라는 기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직접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그 NGO들 중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설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흉내를 내면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만나서 하면 사실 재밌죠. 만들기도 하고 재밌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실 통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재밌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더니 또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아름다운 커피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 활동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활동의 형태인데요. 그 아름다운 커피에서 이제 공정무역 스타터 키트라는 걸 판매를 하고 이제 그 키트를 활용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공정무역 코코아가 들어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에 사진에 보는 이게 코코아예요. 그래서 포장지에 아무런 무늬가 없어서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예쁘게 뭐 색을 칠하고 느꼈던 바를 이제 작성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어떤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제 뭐 부가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활동이 연장되는 게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내가 지금 내면화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행동 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되게 유난이다. 수업 한번 들은 거 가지고 되게 유난 떠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SNS는 조금 더 가볍게 이런 가치들을 올리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도 있었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대면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실 대면 수업이 더 재밌잖아요. 이런 활동들은. 그래서 대면 수요가 증가되는데 저도 지난 학기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대면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되지만 온라인 수업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고 교수님 대면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좀 덜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도 뭐 교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환입니다. 이러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이제 대면에 대한 활동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 뒤에 이어서 왜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동양은 대면 교육으로 이제 점점 더 전환을 하되 온라인으로서의 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월드비즈처럼 애초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던 곳들은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동양이 좀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의 강사 파견 수요라는 주제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오프라인 대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왜 온라인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파트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탁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네.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 얘기들은 저희 워크숍 때 실제 강사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부족해요. 세계 시민 교육을 요청했는데 지방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 아닌가요? 한 명의 강사가 다녀야 하는 지역이 지방에서 너무 많아요라는 의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음, 사실 저희도 KCOC도 강사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KCOC로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강사풀들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 지역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주제로 강의를 요청을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드려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없어요. 대부분이 서울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워크숍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참 많이 공감이 되기도 또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지방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살다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라서 사실 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뭔가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지방에서 똑같이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사실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랑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세계시민교육의 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요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부 기관에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이런 걸 알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를 이미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강사분들을 이제 두고 그 강사분들이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분이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경상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포항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포항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하는데 같은 경상북도니까 봉화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봐라고 하면 사실 멀거든요.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서 음, 아마 지금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기 참가자분들도 지방에서 뭐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서 지금 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있으시고 본인이 머무는 지역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자기 지역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먼저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글로벌 단위에서 글로벌 가치를 이해하고 또 이제 그걸 행동 변화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변화하는 지점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가치를 이 지역에서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와 상황, 문화, 역사 그리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로 글로벌 이슈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하는 게 세계시민교회 가치를 저기 멀리 있는 가치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현실에 있는 가치라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키워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이제 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계 시민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새로운 강사들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양성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사실 대학생이면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잖아요. 대학생, 지성인, 지식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특징을 잘 이해한 채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좀 지역 사회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왼쪽에 사진이 똑같죠? 네, 마찬가지로 워크숍에서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상 연령의 확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일종의 애드보커시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자라서 투표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업에서는 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날들을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을 내려줄 때를 기다리면 사실 늦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미 기후위기, 전쟁, 빈곤, 갈등 상황 이미 충분히 넘치는데 언제 10년, 20년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지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에 대한 대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나온 얘기들을 옆에 좀 보시면 장년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전 반대로 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 거, 뭐 청년만이 아니라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어 세대 간의 통합된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뭔가 나이가 많은 분들을 가르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구조라면 오히려 더 어린 층에서 청년이나 노년층들을 아니 노년층에서 청년이나 아니면 유아 그 계층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날 저희 워크숍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라이프 익스펜텐시 오브 사우스 코리아를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83.43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 수명이 예상이 된대요. 그 말인즉슨 이게 2020년 자료니까 지금 2023년인 오늘까지는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구에는 장년층, 노년층이 앞으로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 민주주의 사회고 사실 다수결이 정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우리가 청년층 이상이 내리는 의사결정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지금 당장으로 움직이는 건 이 사람들, 지금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의 범위를 당연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두었다면은 우리가 교육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교육을 전공했고 저는 대학도 사범대를 나와서 유아교육이랑 영어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치기 제일 쉽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질문 보니까 사범대 학생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이 제일 쉽습니다. 발달 다 되어 있고요. 성인이랑 비슷한 수준의 인지 능력과 도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 교육의 대상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교육의 많은 영역들은 꽤 세계시민 교육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봤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유치원 때 배운다고.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라는 간단한 가치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라는 얘기일 거고, 이게 글로벌 단위로 확대되면 이웃 나라랑 잘 지내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는 가치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배운 가치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삶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건데,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이랑 정말 닮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아 교육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뭐 아동학과나 유아교육과 아니면 뭐 사범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노인복지 쪽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가족 쪽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전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평생교육이나 교육교육학 전공자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그 밖에도 여러분의 전공이 어떻게 세계시민 교육의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 여지가 보인다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동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여러분께 말을 드리지 못하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지금 이것들을 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동향 정도만 공유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청년은 이런 역할을 해 주세요."라고 이제 과제를 떠넘기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주제에 대해서 알고 고민한 다음에 해답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면 세계 시민 교육 for AI, AI for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환경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그 활동했던 그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AI가 많이 나온 건 사실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융합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세계 시민 교육에 요걸 가져가려고. 그래서 요거는 그 활동했던 그 KCC에서 이제 봤던 동향보다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사례들, 그리고 좀 선배들한테 들었던 동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키워드를 빼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는 건 교육부에서 발표한 진짜 작년 8월이었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라는 네 자료의 이제 표인데요. 어 이걸 만든 이유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또 안전하게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랑 그다음 교육자들, 교육 당사자들이 이제 요 윤리 원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 우리 아마 사실 저도 모르는 시대이긴 한데 엄청 까마득한데, 인터넷이 처음 보급돼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이라는 걸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어 너무 많은 악플들이 있고 너무 좋지 않은 댓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댓글 윤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악플 쓰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아주 초창기에 이제 기술과 관련된 윤리 원칙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AI 기술에 대한 윤리 원칙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어 저는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윤리 원칙을 보면서 '세계 시민 교육 역시도 기술 발전이랑 사회적 변화에 맞는 세계 시민성의 고찰이 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도 당연히 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고, 또 동시에 이 원칙들 자체는 세계 시민성과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 맞춰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좀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쪼끔 워밍업이었고요. 쪼끔 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요 얘기였어요. AI for 세계 시민 교육인데요. 이거는 사실 세계 시민 교육 얘기는 아니고, 이건 사실 뭐 CSO나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어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PBL에 대한 한 파트로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PBL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아니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제 학습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의 행동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아우름 유니버스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운영한 TFFA라는 포럼의 포스터를 제가 잘라서 가져왔어요. 그 아우름 유니버스에서는 이제 ESG랑 CSR 컨설팅,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인데요.
TFFA라는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이랑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지속 가능 개발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걸 그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AI랑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세계 시민 교육의 양상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 공급을 하는 형태였는데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제시받은 내용을 이행하는 형태였지만 이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로 AI로 대변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성을 이제 활용한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형태라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EBS 교양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실 AI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어떤 고등학교에서 교사분이 학생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좀 더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사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직관적이라서 아마 다들 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역할로 요청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 동생을 앉혀놓고 내가 GCD가 뭐고 ESD가 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자, 너가 봤을 때 청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이랬더니 이제 동생이 듣고 뭐 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면 그게 세계 시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때문에 세계 시민성을 갖춘 분들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면서 여러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으로 일단 먼저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런 앞으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이제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를 자료를 봤는데 대학교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론 서울이랑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하지만 전국에 퍼져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각 세계 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강사 역할을 해준다면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편차가 없이 모두에게 좋은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SNS 많이 사용하시죠? 어차피 SNS 사용하실 거라면 온라인에서 시민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가치들을 널리 해시태그 좋은 걸로 이제 퍼뜨려 주시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요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확산이랑 행동 변화는 확산은 사실 우린 청년층들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주변에 가지고 있잖아요. 친구들도 더 많을 거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가치들이랑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많이 퍼뜨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려서 변화를 내릴 때 비단 삶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에 대한 변화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도 좀 더 어렸을 때는 바꾸기 편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꾸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조금 더 쉬운 청년일 때에 이제 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대신에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뭐 그 음료수 버릴 때 이제 비닐 한 번 더 떼고 버린다던가 뭐 아니면 날이 추울 때 뭐 냉난방 키는 대신에 옷을 한 겹 더 입고 덜 입는다던가 하는 작은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삶의 변화를 이끄는 큰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패들렛 봤는데 뭐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시민교육,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어떤 연계가 되는 활동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KCC에서 매년 NGO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있으니까 좀 더 보다 밀접한 현장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캐시오씨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셨다가 이제 시기가 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길게 얘기를 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제가 설명이 친절하지 못했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대답하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제가 좋아하는 GCD랑 ESD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